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2판 대표자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네, 저 식사요법 모의고사 부분인데요. 자, 뭐 다른 과목들하고 같이 이것도 간단하게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2교시 문제로 해서 먼저 영양교육 문제가 61번부터 74번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 하고 생리학 문제가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생리학 문제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14문제 정도가 되니까 식사요법 문제가 41문제에서 한 43문제 정도까지로 해서 식사요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식사요법의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 담낭, 췌장 질환이 있고요. 다음 들어가는 것이 체중 조절,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식이 이상증에 해당이 되는 체중 조절 파트가 있고, 다음 당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신장 질환, 그 다음에 빈혈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에 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계 질환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뭐 화상도 있게 되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신경계, 그 다음에 골격계,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질환, 이런 파트들이 쭉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개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데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 무려 5, 6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게 5, 6문제가 나오고요. 그 밖의 파트들에서는 뭐 위장관, 소화기계 질환에서 4문제 정도, 간, 담낭, 췌장 질환에서 한 3문제 정도, 체중 조절도 3문제 정도, 당뇨가 무려 6문제가 나와요. 5, 6문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5문제, 신장 질환이 4문제, 빈혈 부분이 1문제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가 암이 전체 사망률의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 과거보다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2문제. 그 다음에 5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질환 중에 하나가 폐렴이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계 질환 파트도 나오게 되고요. 수술 화상 여기에서 1문제 정도, 또 신경계 골격계에서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선천성 대사질환에서 1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대략 문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뭐 10, 그 다음에 10, 16, 그 다음에 22, 27, 31 정도가 되고, 나머지 또 문제 파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 부분이 굉장히 다 여기가 가장 메인 파트가 개요, 소화기계, 그 다음에 당뇨, 심혈관계, 신장질환, 간담낭, 췌장질환, 이쪽 파트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들이 있다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메인 과목으로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영양학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학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리원리, 이제 과목 수가 좀 문항수가 많은 파트, 그 다음에 단체급식도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과거에 그 과락이 됐었을 때 학생, 시험 보신 응시자들 분께서 그 해마다 꼭 어려운 과목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영양학이 특별히 어려웠어. 올해는 단체급식이 특별히 어려웠어. 올해는 식품학이 진짜 어렵더라. 이랬었는데, 최근에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식사요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항들은 그나마 딱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로 다 나와 있는 게 식사요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요법 부분은 더군다나
소화기계 질환에서 그 질환이 그 질환 같고, 또 신장 질환 들어가면은 그거 같고, 뭐 신부전이 어쨌고 사구체 신염이 어쨌고 이러면은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식사요법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헷갈린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나마 공부를 하신 분, 뭔 소리야 이러신 분은 공부를 안 하신 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론 정리를 할 때 챕터별로 이 부분에서는 얘를 메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를 핵심으로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항 문제를 보시면서 핵심 파트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먼저 핵심 내용 콕 짚고 가기에서 37페이지에 식사요법 이론이 나와 있거든요. 먼저 개요 보시면은, 자, 큰 제목으로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에 영양관리 과정이 있고요. 2번에 병인식의 종류, 3번에 영양지원 방법, 4번에 식품 교환표 있잖아요. 이 문제가 다 나와요. 시험 문제로. 한 개 한 개씩 다 나온다. 큰 제목들 보세요. 큰 제목 가로 1번들. 자, 먼저 첫 번째 영양관리 과정을 Nutritional Care Process, NCP라고 했죠.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이 단계 물어보는 거. 1단계 판정, 2단계 진단, 3단계 중재, 4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이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판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영양진단문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언제인가, 그 다음에 영양소를 제공하거나 상담, 협의를 할 때는 언제인가, 각 파트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봐놓으세요. 특히 영양 판정은 가로 내려오셔서, 영양 판정은 여러 가지 식사 섭취, 신체 계측, 생화학 검사, 임상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 해석한 때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24시간 회상법은 전날 뭐 드셨는지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기록하게 하는 것을 24시간 회상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양 판정 방법 중에 임상조사는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눈도 보고 혀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머리카락 상태도 보고 피부도 찔러봐서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는 것들을 임상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입가에나 입술에 구순, 구각에 혹은 혀에 염증이 있다. 아, 그럼 일단 판정을 내리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래도 비타민 B2가 결핍될 수 있겠구나. 괴혈병이 있네. 이 사람은 비타민 C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임상조사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반드시 24시간 내에 이 환자 상태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영양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요. 그거를 영양 검색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영양 스크리닝 검색했다라고 해요. 스크린했다, 검색했다. 그리고 혈청 알부민 상태로 봐서는 이 사람이 부종이 있네, 푸석푸석 부어있네, 알부민이 부족하겠구나. 총 림프구수를 통해서는 이 사람의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걸로 봐서 빈혈이 있네, 뭐 등등등 판정을 내려요. 다음, 병인식 환자, 병원에서 주는 병인식 중에는 일반 병인식은 묽은 정도에 따라서 묽은 유동식, 연식, 일반식 이렇게 넘어와요. 이걸 일반 병인식이라고 하고요. 특별병인식은 이 환자가 암 환자야, 이 환자가 외상 환자야, 이 환자가 고혈압 환자야, 질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특별병인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검사식은 조금 더 검사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식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검사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얘처럼 일반 병인식은 맑은 유동식이라고 해서 이때는 수분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양가는 없어요. 그래서 옥수수차, 보리차, 맑은 육즙, 채로 걸은 과즙 이런 형태를 줘요. 자, 넘겨보세요. 영양 지원 방법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입을 통해서 내 소화 장기를 이용하는 것을 경장법이라고 하는데, 입으로 일반적으로 병이 없었을 때 먹는 상태를 경장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입으로 먹는 방법을 경구라고 해요. 근데 부득이하게 내가 입안에 다 염증이 생겨버렸어. 식도에 문제가 있어. 위에 문제가 있어. 십이지장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에 공장 회장은 기능을 해 라고 했었을 때 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기간이 만약에 4주 이내에 이용할 거다라고 하면 코로 꽂아요. 그냥 코로 관을 삽입하는 비법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4주 이상이나 이걸 꽂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열어버려요. 열어서 밖에서 관을 삽입하는 방법을 조루술이라고 해요.
조루술. 그래서 4주 이상이냐 4주 이내냐에 따라서 코로 꽂을래 밖에서 꽂을래 이렇게 먼저 나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위로 음식물을 넣어줬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나와서 잘못하면 폐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 버릴 수 있을 때 흡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장까지 내려요. 흡인 위험이 없는 사람들은 위까지 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위법이냐 비공장법이냐 그 다음에 위조루술이냐 공장조루술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은 그러니까 코로 꽂을래 밖에서 관을 삽입할래 이거는 4주 이내냐 이상이냐로 나누는 거고 위까지 꽂을래 공장까지 내려갈까 이건 흡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큰 차이점. 자, 이따 문제 보면서 다시 정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사기를 통해서 넣어줄 때 한꺼번에 확 넣어버리는 것을 볼루스 주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 3-4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넣어주는 것을 간헐적 주입이라고 해요. 24시간 내내 넣어주는 것을 지속적이라고 해요. 밤 시간에만 일정 시간 동안 넣어주는 것을 주기적이라고 해요.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정맥영양법 중에서 자, 우리 손목 이런 데를 이용해서 넣어준, 팔목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말초정맥영양은 일주일 이내, 10일 이내 이란 경우에 주로 이용하고요. 부득이하게 2주 이상이나 정맥을 통해서 넣어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에다가 꽂아요, 관을. 이거를 중심정맥영양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분해되어 있는 상태로 넣어줘야 돼요. 포도당은 덱스트로즈로, 그러니까 전부는 덱스트로즈로, 덱스트로즈가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 유아액으로, 비타민 무기질도 다 분해되어 있는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혈액으로 들어가니까. 다음 식품교환군표 계산 문제 나와요. 공유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저지방우유군, 과일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탄단지. 열량에 해당이 되는 3가지가 있으니까 열량이 제시가 되어 있고 대략 이 정도 값이다 라는 어림값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은 1교환 단위당 열량이 제일 높은 것은 125에 해당이 되는 우유군, 그 다음 100에 해당이 되는 공유군과 고지방 어육류군, 그 다음 80에 뭐 여러 가지 80에 해당이 되는 저지방 우유, 그 다음 75에 해당이 되는 중지방 어육류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 식사로 식빵 2쪽에 삶은 달걀 1개에 저지방 우유 1컵을 먹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식빵 2쪽은 공유군으로 들어가고 한쪽이 1교환 단위예요. 그러니까 2쪽이면 2교환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량은 200칼로리가 되는 거고 달걀은 중지방 어육류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지방 어육류군이고 얘는 칼로리가 75칼로리,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는 80kcal, 그래서 200 더하기 75 더하기 80에서 355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이거 식품교환군표 정하는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채소군, 내가 오늘 채소군은 한 8교환 단위 먹어야지, 나는 어른이니까 우유는 1교환 단위 먹어야지, 과일은 2교환 단위 정도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채소, 우유, 과일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되고 나면은 내 칼로리에 따라서 공유군을 그 다음번에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어육류군을 결정을 해요. 어육류군도 정해지고 나면은 저지방을 먹을지 중지방을 먹을지 고지방을 먹을지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군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순서 채소, 우유, 과일을 먼저 결정하고 공유를 결정하고 어육류를 결정하고 지방군을 결정한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앞쪽의 개요 부분이고요. 다음 위장관 질환으로 가볼게요. 자, 위장관 질환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소화기계에서 위장관 질환인데 구강을 통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삼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연하곤란, 그 다음에 식도에 문제가 오는 식도질환, 그 다음에 위에 문제가 오는 위질환, 장에 문제가 오는 장질환 이렇게 쭉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연하곤란은 안 삼켜지네. 근데 안 삼켜질 때도 마비성이 있고 폐쇄성이 있게 되는 건데 주로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것은 마비성이에요. 그러니까 식도가 막혀서 못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 노화로 인해서 뇌졸중이라든지 뇌손상을 입은 다음에 안 삼켜지는 거예요. 노인들의 경우에. 그래서 노인이
연하곤란을 앓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마비성 연하곤란을 물어보는 거네 이거예요. 근데 마비성 연하곤란 환자한테는 반드시 주지 말아야 될 음식이 맑은 국물이에요. 맑은 국물을 주면은 오히려 훅 하고 빨아들이게 되면서 잘못해서 식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도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되직한 음식부터 공급을 해요. 맑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되직한 음식에서부터 그래서 요구르트, 죽 이 정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호상 요구르트 왜 우리 요거트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질감, 약간 되직한 형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물을 통해서 약도 먹어야 되는데 물은 어떻게 해요? 물에도 점도제를 넣어서 검지를 넣어서 물도 약간 되직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